점심시간쯤 짐을 한가득 챙겨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자기에 싼 반찬통이 묵직했어요. 한 손엔 푹 구워서 끓인 따뜻한 곰탕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딸이 잘 먹어주면 좋겠는데 입맛이 없다고 할까봐 걱정이었어요. 딸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자연임신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해보았지요. 몸이 건강해야 아기가 생긴다는 말에 딸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딸이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출근 전에도 딸이 먹을 아침을 챙겨주고는 했어요.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금방 문이 열렸고 딸이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한가득 가져왔어? 네가 입맛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 아이고 봐, 네가 좋아하는 나물도 해왔고 보온병에는 곰탕도 넣어왔다. 엄마, 나 그냥 대충 먹어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몸이 건강해야 아기도 찾아온다잖아. 네 몸을 위해서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해. 딸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손에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반찬을 냉장고에 차례로 넣으면서 딸이 중얼거리더라고요. 엄마 아니었으면 뭘 먹고 살았을까 몰라. 네가 잘 먹어주기만 하면 됐다. 곰탕을 그릇에 떠서 식탁에 올려두고 밥을 덜었습니다. 딸은 마지못해 수저를 들고 곰탕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러나 몇 번 씹지도 않고 이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못 먹겠어. 왜? 맛이 없니? 아니, 냄새가 너무 느끼하게 느껴져서. 다른 건 먹을 수 있겠니? 나물이나 밥이라도. 딸은 억지로 몇 숟갈을 떴지만 결국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속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 괜찮다. 입맛이 없으면 조금씩 천천히 먹어.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해왔는데. 미안하긴. 김서방이라도 잘 챙겨주고, 응? 딸이 억지로라도 몇 숟갈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또 억지로 무리할까봐 걱정이더라고요. 정말 다른 집 보면 아기를 둘씩, 어떤 집은 셋씩 낳아서 잘 키우던데 그런 걸 부러워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냥 결혼하고 아기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서는 게 순리인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난임센터를 다니며 이런저런 검사와 시험관 시술을 받게 되었고 몸도 맘도 약해지는 딸을 보는 게 안쓰러웠어요. 그런데도 딸은 씩씩한 척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 많이 좋아지고 있어. 좀 더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말고. 저는 식탁을 치우고 딸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계속 잘 쉬고 건강해지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서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몸에 영양분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가방에서 영양제를 꺼냈습니다. 이거 네가 먹는 영양제 맞지? 응. 근데 엄마, 이거 비싼 건데 또 샀어? 몸 챙겨야 하니까. 네가 안 먹으면 나라도 먹으려고 했다. 딸은 나를 빤히 보더니 피식 웃으며 영양제를 받아들었습니다. 진짜 엄마밖에 없어. 딸이 영양제를 다 먹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안이 좀 어수선해졌겠지? 내가 정리 좀 해줄게. 아니야, 엄마. 나중에 내가 하면 돼. 집안일 못할 정도는 아니야, 엄마. 그냥 쉬었다가 가. 아유, 됐다. 쉬고 있어라. 금방 한다. 딸이 말리려 했지만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어 말려두고 식탁과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부엌을 정리한 뒤에는 거실을 정돈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죠. 그동안 딸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결국 피곤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까지 청소를 하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 간다. 또 올게. 엄마, 김서방 안 보고 가도 돼? 됐다. 힘들게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장모가 있으면 편히 쉬겠니? 김서방 오기 전에 갈란다. 엄마, 오늘 너무 고생했어. 조심히 가요.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온 딸이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게. 얼른 들어가. 고마워, 엄마. 저는 그런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볍게 얼굴을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갔을 때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허전했거든요.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방을 열어 이곳저곳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이게 어디 갔지? 한동안 가방을 뒤적였지만 결국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고 딸의 집에 놓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다시 딸의 집에 있는 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딸이 쉬고 있을 것 같아서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아영아, 엄마 왔다. 엄마가 핸드폰을 두고 가서.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에 딸이 없길래 핸드폰부터 찾자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 살펴보았는데 핸드폰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고 참, 도대체 그걸 어디다 둔 건지 내 정신 좀 봐. 그때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는데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딸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두고 다시 갔더니 안방에서 모르는 남자랑 있는 딸.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소리치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사위가 들어오는데 사위가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안방 안에서 내 딸이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목소리가 터져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아유, 이보게나, 김서방. 사위를 보자 정말 큰 사단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은 나오질 않고 당황하고 있던 그 순간 안방에서 벌어진 상황을 본 사위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키우며 살아온 시간들.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어린 시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은 성실한 분들이었고 저는 남들처럼 학교를 다녔어요. 하지만 대학을 갈 형편이 되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는 1980년대.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지만 운이 좋게도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 취업을 해서 조립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나사 하나까지도 손으로 직접 조립해야 했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일이었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늘 기계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묵묵히 손을 놀려 부품을 조립하는 게 일과였죠. 그렇게 몇 년을 일하며 성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그날이 바로 내 운명이 바뀌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실수로 부품 상자를 엎질러 버린 거예요. 바닥에 부품이 쏟아졌고 저는 얼른 주워 담으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내 앞에 누군가 나타나 허리를 숙여 부품을 주었습니다. 무심코 얼굴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후 내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공장의 기술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 남자는 부품을 주워 담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이는 그렇게 말하며 부품을 다 주어 제게 건네주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 남자를 신경 쓰게 되었죠. 그이는 기계를 다루는 일이 많아 늘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3살 많았고 늘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시간 있으세요? 저는 뜻밖의 질문에 순간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냥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어쩐지 그날은 그와 같이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어느새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년 정도 만난 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늘 나를 존중해 주었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을 한 뒤 작은 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이 생겼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기쁨에 겨워했어요. 우리 딸이 엄마 닮아서 예쁘네. 우리 딸 이름 아영이로 하자. 어때? 아주 예쁜 이름이에요. 아영아, 이아영. 딸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죠.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5살이 되던 해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을 했고 저는 딸과 함께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줘. 알겠어요. 남편은 활짝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영아, 아빠 갔다 올게. 응, 아빠. 빨리 와. 저는 딸과 함께 남편을 배웅했고 남편이 골목길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이 남편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공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작업 도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싸늘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망하고 허망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안 돼, 여보. 일어나요. 제발, 당신 이렇게 떠날 수는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우리 어떻게 살려고. 우리 아영이 어떡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 당시 어린 딸은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아영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그럼 언제 다시 와?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남편이 떠난 뒤 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남편이 있던 공장에서는 위로금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살아야 했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린 딸을 이웃집에 맡긴 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가정집 청소일도 했어요. 그렇게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일을 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다른 집과 달리 아빠가 없고 엄마가 늘 바빴지만 우리 딸은 밝고 씩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었어요. 어느 날 집에서 늦은 밤까지 반찬을 만들고 있을 때였는데 딸이 내 앞에 스케치북을 쓱 내밀더라고요. 엄마, 이거. 손에 묻은 양념을 닦고 스케치북을 펴봤더니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최고.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막 한글을 배우던 딸이 쓴 편지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그렇게 딸은 항상 저에게 힘을 주는 존재였어요. 비록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저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목표요. 저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살았지만 우리 딸은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딸의 공부를 챙겼습니다. 우리 아영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 선생님 되고 싶어. 그래? 그럼 엄마가 꼭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응,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장래희망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바뀌었지만 딸은 제 기대에 부응하듯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늘 성적이 좋았거든요. 선생님들도 딸을 칭찬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부터는 틈틈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성장시켰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딸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밤을 새우며 책을 붙잡았고 저는 그런 딸에게 야식을 챙겨주며 응원을 했죠. 우리 아영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응, 엄마. 그치만 나 꼭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런 딸을 바라볼 때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그리고 가끔 남편이 떠오를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크고 있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열망은 기대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줄은 몰랐거든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휴, 우리 아영이가 해냈구나. 엄마, 나 진짜 합격했어. 엄마 딸이 대학생이야. 저는 울면서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 거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며 무시당할 때도 있었고 몸이 아파도 일을 쉬지 못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딸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딸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 집이 수도권이어서 학교까지 통학을 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큰 마음을 먹고 딸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방에 있을 때보다 집은 작아졌지만 세상 천지 딸과 나밖에 없는데 딸이랑 떨어져 살 수가 없었어요. 서울로 이사를 간 뒤에
더 바쁘게 일을 해야 했지만 딸이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딸은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휴학 한 번 없이 4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딸이 힘들어할까봐 늘 걱정이 많았어요. 자식 걱정은 끝이 없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영아, 취업 준비 많이 힘들지? 요즘 다들 취업하기 어렵대. 그래도 네가 얼마나 성실한데 분명 좋은 곳에 들어갈 거야. 엄마, 나 이번에 면접 보러 가. 최종 면접이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응원을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을 믿어. 꼭 잘 될 거야.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딸은 기적처럼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나 이제 출근해. 정규직이야. 우리 아영이가 정말 해냈구나. 그렇게 딸은 사회인이 되었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딸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순간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야? 정식으로 사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저는 딸이 연애를 하는 것도 결혼을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딸은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을 저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 엄청 성실하고 착해. 저는 딸을 믿기로 했어요. 그때 딸이 사랑하는 남자, 즉 미래의 사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거죠. 딸이 정한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 식당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위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었거든요. 시간이 되자 딸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마, 이쪽은 성철 오빠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사위는 눈을 마주치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저는 찬찬히 사위를 바라보았어요. 말투도 차분하고 무엇보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아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나 보네. 사위는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행동했거든요. 딸이 말했듯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사위는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IT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개발자로 일한 지 3년 됐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직업이 안정적이지. 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딸을 정말 아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 아영이를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네. 네,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위의 진심 어린 대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딸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 딸과 사위는 상견례 날짜를 정했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 뵙게 된 사돈어른 사부인은 성품이 온화한 분들이었고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저는 딸과 사위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 알지, 엄마. 네, 어머님. 아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 딸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딸과 사위는 서로를 위해 하나씩 맞춰가며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딸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야 내 소중한 아이가 진정한 가정을 이루려 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났거든요. 결혼식 당일 저는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 정말 보내야 하는구나. 엄마, 나 잘할게. 잘 살 거야. 저는 딸을 꼭 끌어안았고 딸의 선택과 새로 탄생한 가정을 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혼 후 제법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어요. 둘이 함께 살 신혼집은 제가 사는 곳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너무 멀지도 않고 가끔씩 왕래하기에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딸이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딸이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처음 신혼집에 초대받았을 때 딸과 사위는 자랑스럽다는 듯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혼집이 참 아늑하구나.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네. 엄마, 거실은 오빠가 꾸몄어요. 아영이가 워낙 깔끔해서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사위는 항상 말을 할 때 우리 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딸은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알뜰살뜰 챙겼고 사위도 그런 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안심이 되었죠.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딸과 사위는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네, 엄마. 우리도 그냥 천천히 기다려보려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기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걱정 없이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점점 초조해하는 것 같았고 어느덧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자 결국 딸과 사위는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난임 전문 병원을 다니며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검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피 검사를 하고 여러 검사를 받는 동안 딸은 점점 지쳐갔는데 결국 의사는 시험관 시술을 권했어요. 시험관 시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휴,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아직 젊은데. 엄마, 우리도 최대한 자연임신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2년 넘게 시도해도 안 되니까. 병원에서도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해서요. 저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는데 딸의 눈에는 간절함과 지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인 저보다도 딸이 가장 힘들었을 테죠. 그래, 너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보거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험관 시술은 여자 몸에 큰 무리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딸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몸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려면 호르몬 주사를 맞고 몸을 조절해야 했거든요. 저는 딸을 위해 건강식을 해다 주고 최대한 많은 걸 챙겨주었지만 딸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왜, 어디 아프니? 주사 맞고 나면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도 아파. 몸이 무겁고 감정도 이상하고. 저는 급히 딸의 집으로 갔는데 딸은 소파에 앉아 힘없이 기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엄마, 나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힘들게 버텼는데
실패하면 어떡해.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 김서방도 있잖아. 이왕 결정을 했으니 꿋꿋하게 잘 버텨야지. 잘하고 있어. 그 순간 딸은 울컥한 듯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들 보면 자연스럽게 잘만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는 아기 천사가 찾아오지 않는 걸까? 엄마, 나 진짜 시험관 시술 이거 하면서 갓난아기가 버려졌다는 그런 뉴스만 보면 눈물이 나. 진짜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토록 바라는 우리한테는 안 오는데 그렇게 귀한 생명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딸을 품에 안고 천천히 등을 쓸어내렸어요. 아유, 쓸데없이 그런 뉴스 같은 거 찾아보지 마. 네 마음만 속상하지.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생명 귀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니. 그래도 우리 딸 잘하고 있어. 우리 아영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이제껏 잘해왔잖아. 마음 편히 가지고 기다리자. 응? 잘 될 거야. 딸은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한편 사위도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장모님, 요즘 와이프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에휴,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안하겠지. 자네가 잘 챙겨줘야 하네. 사위는 늘 딸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출근 전에도 몸 상태를 체크하고 퇴근하고 딸이 주사를 맞을 때마다 늘 손을 잡아주었거든요. 오빠, 나 너무 아파.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사위를 보며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이 이 과정을 꼭 견뎌야 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대를 품고 했던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습니다. 엄마, 힘들지만 더 시도해보려고요.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걸 보니 엄마 마음이 아프고 할 수만 있다면 엄마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럴 수도 없으니 고생했다. 다음번엔 잘 될 거야. 응?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두 번째 시술도 실패.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딸이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두고 다시 갔더니 안방에서 모르는 남자랑 있는 딸.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소리치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사위가 들어오는데 사위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딸이 모르는 남자와 안방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처럼 앉아 있었거든요. 뭐랄까, 그냥 우연히 만난 관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 몹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딸과 사위는 거듭 임신에 실패했었고 딸은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도 힘들어했었잖아요. 설마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혹시 사위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딸은 다른 방법을 찾았던 걸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한테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걸까? 아무리 아기가 간절하다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해서 임신을 해야 한다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끔찍해서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아니야. 우리 아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알던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거기까지 생각이 스치자 입술을 떨면서 결국 외치고 말았던 거예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고
안방에 있던 두 사람도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마치 제가 다시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듯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거든요. 저는 딸과 함께 있던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낯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차마 입 밖으로 그 생각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당장 엄마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너 김서방도 없는 집에서 외간 남자랑 단둘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너 그렇게 키웠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 가슴에 이렇게 델못을...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사위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온 듯 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도 걷지 않은 채 방문 앞에서 굳어버리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위의 시선이 딸의 옆에 있는 남자에게 향하는 순간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사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낯선 남자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사위를 보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사위가 갑자기 양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더니 땅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삼키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더라고요. 사위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딸과 함께 있던 저 남자는 누구이며 사위는 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 걸까?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저 역시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제발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미리 말을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줘.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데? 딸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제발 내 말부터 들어줘. 갈 곳 없는 시선을 방 안 여기저기에 두다가 결국 길게 한숨을 내쉬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딸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 몇 달 전부터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임신을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집에서 쉬면서 몸 관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지더라. 불안해져서? 엄마도 알다시피 시험관 시술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잖아. 몸도 힘들고 감정도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 근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기 생각만 하니까 자꾸 괴로워지고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러다 검진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안내문을 보게 됐어. 보호시설? 노인분들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돌보는 시설이었어. 노숙인이나 불황자들도 계셨고. 저는 딸이 왜 그런 곳을 가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마 그걸 보고 봉사를 하겠다고 한 거야? 몸도 힘든데 굳이?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난 너무 힘들었어. 정말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그 안내문을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내 괴로운 마음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딸이 했던 그 생각이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아, 그렇다고 몸도 안 좋은데 봉사활동을 하는 게 맞나 싶다. 네 몸도 힘든데. 엄마, 그래서 가벼운 일만 하기로 했어. 무리하게 몸을 쓰는 일이 아니라 단순한 정리나 말벗이 필요한 분들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였거든. 그래서 봉사를 시작한 거야?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내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 그때 딸이 한 행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딸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 한 남자라는 그 단어가 순간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딸과 함께 안방에 있던 남자를 바라보았죠. 한 남자? 내가 보호시설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 바로 이분이야. 거기까지 듣자 침을 꼴깍 삼켰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며 딸과 어떻게 얽히게 된 것인지 긴장이 되었거든요. 딸은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그냥 보호시설의 다른 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 이분은 기억을 잃은 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셨거든. 이름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말이야. 기억을 잃었다고? 보호시설에서도 가족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분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보호시설에서 계속 지내고 계셨대. 그래서 이분을 돕고 싶었던 거니? 딸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무의식 중에 어떤 이름을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 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어떤 이름? 성철.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성철이라고? 확실하니? 엄마. 그날은 보호시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혼잣말처럼 성철아 하고 중얼거리는 거야. 그때 나는 너무 놀랐어. 왜 남편 이름을 부르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사위와 사돈댁의 오랜 기간 아픔이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위에게는 형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나 그 형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 실종되었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냥 고등학교 사춘기 나이 방황이라고 치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안 했었다고요. 꽤 오랜 기간 사돈어른과 사부인 그리고 사위는 가족을 찾기 위해 정말 오랫동안 애를 썼다고 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고요. 결혼 전 딸이 사돈댁에 이런 사정이 있다, 이런 아픔이 있는 집이다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게 사위가 중학생 때의 일이니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돈댁과 사위는 결국 잃어버린 가족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설마 보호소에서 네가 만난 이분이? 맞아, 엄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점점 이분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엄마도 한번 자세히 봐봐. 가만히 봐봐요. 우리 남편이랑 닮은 것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들어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는데 얼굴 콧날이며 눈매가
어딘가 우리 사위와 닮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계속 지켜보면서 대화를 시도했어. 이분, 아니, 아주버님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남편의 가족과 관련된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 시부모님 성함이나 그 당시 지내던 지역, 동네 이름, 이런 걸 알려드렸을 때 기억이 나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거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정말 가능할까요? 잃어버린 사위의 형, 사돈총각을 우리 딸이 발견하다니요. 딸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난 이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남편은 오랫동안 형을 잊지 못하고 살아왔잖아.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아주버님을 잃고 시댁 식구 모두 너무 큰 상처를 입고 견뎌왔으니까.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사위와 사돈어른, 사부인은 정말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을 때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을 테니까요. 아주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보다 실종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된 것인지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을 알면 가슴에라도 묻고 좋은 곳에 가라고 명복을 빌 텐데 어디서 살아는 있는지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알지를 못하니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슬픔과 애환을 겨우겨우 누르며 살아온 것이었죠. 엄마, 난 너무 고민이 됐어. 이분이 정말 아주버님인지 확신도 없었고 괜히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남편이나 시부모님께서 더 큰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싶었어. 그래서 계속 그 보호시설에 가서 이분을 돌봤던 거야? 엄마, 솔직히 나도 확신이 필요했어요. 보호시설을 자주 방문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서를 찾으려고 했어. 그리고 점점 확신하게 됐어. 이분이 아주버님이 맞다는 걸.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가족이 결국 딸의 손에 의해 발견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내 그동안 딸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엄마, 사실 나는 확신이 필요했어. 그냥 막연히 닮았다고 해서 남편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겠지. 만약 아니라면 괜히 마음만 아프게 될 테니까.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 뭐라고? 유전자 검사? 보호시설을 부탁해서 아주버님께 동의받고 남편과 아주버님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결과가 나온 거야. 결과는 일치. 아주버님이 맞았어. 확신이 들자마자 보호시설에 이야기했고 아까 전에 엄마가 간 다음에 아주버님을 데려다 주신 거야. 남편한테도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집에 오라고 한 거였고. 저는 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돈 총각을 모셔온 거구나? 그런데 마침 엄마가 올지 몰랐고 우선 남편과 먼저 재회를 한 다음에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엄마한테도 다 이야기하려고 했지. 고개를 돌려 안방에 앉아있는 사돈총각을 바라보았어요. 사돈총각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딸의 말처럼 긴 세월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던 거죠. 형 맞지? 우리가 형을 못 찾아서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야? 딸은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너무 많이 고민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말하지 못했어. 사위는 울면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이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딸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시부모님도 그때 아주버님을 잃고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나도 아니까. 만약 이분이 아주버님이 아니라면 괜히 희망만 주고 더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댁을 생각해서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했던 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보호시설을 오가며 사돈총각을 돌보며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딸. 사위는 오열하며 딸을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형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딸도 흐느끼며 남편의 등을 토닥였고 그 모습에 저도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잊을 수 없는 존재. 그게 가족이죠. 다시 방 안을 돌아보았는데 여전히 사돈총각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형에게 다가갔어요. 형, 나예요. 성철이에요. 형 동생. 기억 안 나요? 사돈총각은 사위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 나예요. 성철이. 그 순간 사돈총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철이? 그 짧은 한마디에 사위는 다시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사위는 자신의 형을 말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얼마나 찾았는데.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형을 그리워했는데.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가족들이 다시 이어진 이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사위는 형을 다시 만난 이후 한동안 감정이 북받쳐 눈물 짓곤 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왔다는 기쁨과 그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채 사위는 형을 한순간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사돈댁에도 소식을 알렸고 사돈총각은 그의 부모님을 제외하게 되었는데 사돈어른과 사부인도 아들을 다시 만나자 감격해하며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총각은 사돈댁에서 지내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서서히 조각조각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성철아, 정말 내 동생이 맞는 거지? 그럼 형, 우리 어릴 때 같이 자전거 타고 놀다가 넘어지면 형이 나 대신 엄마한테 혼나주고 그랬잖아. 그랬었나? 형, 우리 예전에 아버지랑 낚시 갔던 거 기억 안 나? 형님이 물고기 잡는다고 밤새 기다렸잖아. 사돈총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대요. 그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머리를 짚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고요. 이상하다.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 형, 천천히 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함께 할 테니까. 이러한 인연은 분명 운명이겠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딸이 보호시설에서 봉사를 하게 된 것도, 거기서 사돈총각을 만나게 된 것도, 결국 가족이 다시 재회하게 된 것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딸이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았다면, 만약 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 안내문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사돈총각이 성철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지 않았다면 과연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 모든 인연을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믿기 힘든 기적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딸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건강한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쌍둥이래요. 아이고야,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영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을 품었구나.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나도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딸의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아기들 참 대단하구나. 엄마랑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게 해놓고 한꺼번에 2명이 와주다니. 여보, 정말 고생했어. 뭐라고 해야 할지. 너무 고마워. 여보, 내가 잘할게. 여보, 이제부터 더 고생해야 할 거야. 하나도 아니고 둘이니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게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임신. 딸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했던 일이 사돈 총각이 돌아온 뒤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울면서 딸을 안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때쯤 사돈 총각은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 모든 걸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히 깨닫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딸은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처음 그 아이들을 안았을 때의 기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우리 손주들, 이 할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영아. 나도 정말 행복하다. 저는 요즘 손주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어요. 쌍둥이들은 어느새 제법 자라서 옹알이도 하고 방에서 서로 장난도 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들을 돌보느라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만큼은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사위도 출근 전마다 아이들을 꼭 껴안고 뽀뽀를 해주고 가고 딸도 2아이를 돌보느라 분주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얼굴이었죠.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도 늘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러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다시금 손주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들 건강하게 자라자. 할머니가 언제나 지켜줄게.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기적 같아요. 손주들을 돌보며 웃을 일이 많아졌고 문득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사위의 형님이 돌아온 일도 그로 인해 딸이 임신을 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시험관 시술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며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남을 돕겠다고 나섰던 일이 결국은 자신의 가정과 또 다른 가족을 구한 일이 된 것이라는 게 놀라웠어요. 이게 다 이렇게 될 일이었나 보다. 복이야, 복. 우리 딸이 복이었어. 그때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말이다. 네가 마음이 힘든 와중에도 누군가를 돕겠다고 했던 일이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딸이 제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엄마.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내 마음을 다 잡으려고 했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은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구나. 엄마, 고맙고 사랑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 이렇게 키워준 거. 내가 이렇게 자란 건 다 엄마 덕분이죠. 엄마한테 배워서 그런 거야. 나도 우리 둥이들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키울게. 엄마, 오래오래 곁에서 지켜봐줘요. 딸의 말이 너무도 고맙고 대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해요. 앞으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